어느 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최신형 인공지능 로봇 웨이터 XJ-42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로봇은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 참 좋은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XJ-42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최첨단 로봇이었습니다. 물론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도 철저히 내장되어 있었죠. 참 좋은 식당은 3대째 이어온 가족 경영의 식당으로 주인은 친절한 중년 여성 미숙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미숙씨는 XJ-42에게 하루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손님들이 오실 테니 로봇 3원칙을 잊지 말고 잘 부탁해 XJ 하고 말이죠. 하루는 바삐 돌아가는 점심시간에 마을의 가장 까다로운 손님 용철 할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식당에 왜 로봇이 있느냐? 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XJ-42는 재빨리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미소 짓는 디지털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우 갈비찜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하지만 용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흔쾌히 메뉴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맛을 알아? 사람이 만들어야 진짜 맛이지 라고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의해 XJ-42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부엌에는 우리 미숙씨가 최고의 솜씨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서빙을 도울 뿐이지요 라고 XJ-42가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럼 사람이 직접 서빙해야지 로봇 따위가 음식의 혼을 다 떨어뜨려? 하고 말했죠. 그런 순간 마침 주변 테이블에서 스프를 쏟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XJ-42는 즉시 그리로 달려가 고객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후 신속하게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대로 말이지요. 손님들은 그런 XJ-42의 빠르고 정확한 반응에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철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지요. 점심을 다 마친 후 용철 할아버지는 XJ-42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로봇 차네, 꽤 쓸모있구만.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내가 밖에 나갈 때 짐 좀 들어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할아버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XJ-42가 대답하며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 충실했지요. 식당의 손님들은 하루가 끝날 때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참 좋은 식당 덕분에 오늘도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미숙씨는 흐뭇하게 XJ-42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XJ. 우리 손님들이 널 참 좋아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XJ-42는 사람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정도라면 로봇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3원칙에 기반한 이 이야기는 인간과 로봇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덕치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한 한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덕의 땅이라 불리며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찬 곳이었다. 이곳의 통치자인 덕성왕은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신봉하며 오로지 자신의 덕성과 도덕적 영향력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덕성왕이 통치자로 즉위한 첫날 그는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법은 단순화될 것이며 모두가 따를 하나의 법은 나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통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로 결심했다. 왕은 매일매일 궁전문을 열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그의 삶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이웃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했다. 하루는 한 농부가 왕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매년 벌레가 작물을 망치는 바람에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덕성왕은 농부에게 말했다. 그 벌레들이 작물을 망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그들에게 줄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왕은 잠시 농부와 함께 고민한 끝에 주변 산에 작은 과수원을 만들어 벌레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늘었고 농부는 왕의 지혜를 칭송하며 물러갔다. 덕성왕의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라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땐 서로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심지어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것은 왕이 늘 부드럽게 타일러주며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었다. 덕성왕의 통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점차 이웃 나라들까지 미쳤다.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찾아와 덕성왕에게 그 비결을 물었고 그는 단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덕의 땅은 하나의 작은 왕국을 넘어 여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고 덕성왕의 명성은 먼 나라들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모두가 함께 본을 보이고 서로를 돕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덕치의 이념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며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덕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었고 덕성왕은 역사 속에서 덕치의 대명사로 길이 남았다. 그의 삶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동쪽의 작은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웃음을 잃지 않는 할아버지부터 늘 장난을 일삼는 아이들까지 모든 이가저마다의 색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공유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중심에는 맹자의 성선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자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본성에 관한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는데 어떤 이에게든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도서관에 들러 그 책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들도 이 도서관에 들러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도서관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온 듯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나그네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맹자의 성선설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곧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착한 걸까요? 나그네는 물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맹자께서는 모든 인간이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본성을 뒤덮는 어둠을 걷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 마을처럼 선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곳도 많으니까요. 촌장은 나그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제야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선한 행동들을 하나둘씩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여행을 계속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길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선설을 설명하며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나그네의 이야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졌고 여러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증명하듯 성선설의 가르침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행동이 타인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어느 작은 마을 애무이자연에 철학을 따르는 노인, 할아버지 장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의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과수원에 이상이 생겼다며 걱정에 가득 찬 얼굴로 장씨를 찾아왔습니다. 장씨 아저씨, 제 사과나무가 해충에 걸렸어요. 올해 수확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농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해충을 없애기 위해 온갖 약을 뿌려볼 생각인가?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올해 수확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등지고 앉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을 제지하려 하네. 하지만 무의자연의 원칙은 자연이 흐름을 따르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 장씨가 말했습니다. 나무 주변의 토양을 정리하고 해충을 먹는 새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보게.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장씨는 웃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돈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자체라네. 자네가 할 일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 농부는 장씨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화학약품 대신 해충을 잡아먹는 새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나무 주변에 새집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나무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비료로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해충의 수는 자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농부는 전에 없이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장씨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씨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나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장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우리는 그저 자연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농부는 장 씨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며 더 이상 자연의 과정을 억지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의자연의 철학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농사에 적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이곳저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장 씨의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무의자연은 마을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지속해 나갔습니다.